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킹 옆에다 놓으시고 오른쪽. 스피드 체킹은 5페이지예요. 5페이지. 그리고 문제집은 220페이지. 먼저 이제 뭘 배우냐면 오늘은 계약 총칙을 배우는데, 계약 총칙은 등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 쉬워. 근데 왜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점수가 잘 안 나오느냐면 그건 우리 탓이야. 이게 총칙부터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 총칙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뒤에. 그러니까 8주 9주 맞춰야 되는데 그냥 뒤에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또 자세히 해주겠다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런 것이야 이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니야. 그러면 여기 민법의 출제 범위를 보면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여기 법률행위 나오면 여러분들 계약의 법적 상태 그 4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물권편이 끝이 났고 오늘은 여기 계약법을 배워요. 계약법.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에 채권이 생긴다고 해서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이렇게 4가지 있잖아요. 근데 계약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게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규정은 계약법에는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시면 돼. 근데 물권편에서 물권은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크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에 가면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들어가는 계약의 종류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3개만 시험 범위인데, 그냥 첫 번째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게 되면 안분하려고 쉬운 문제도 낸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는 게 요 계약의 종류를 한 문제 내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221페이지를 문제를 한번 보자. 일단 221페이지에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냐면 여기 봐. 계약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계약은 어떤 효력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하면 소멸할 것인가 라고 해서, 민법의 법이 인간의 출생, 성장, 소멸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립과 관련해서 청승합치, 청약과 승낙,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그런 걸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니까. 낙성계약. 그 다음에 청약, 승낙, 합치 이외에 일의 완성이나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일의 완성이나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여기까지 있으면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계약 법전에서 나오는 이 계약의 종류를 전형계약이라고 불러. 전형계약.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전형계약에 이렇게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있고, 여기에 다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낙성계약인데, 현상광고 요 하나만 요물계약이다 그 말이야. 현상광고만. 그러면 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이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들 02번 봐. 02번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지. 근데 이게 현상광고가 안 나왔다면 비전형계약에 요물계약을 묻는 것이란 말이야. 요물계약에다 밑줄 그셔. 요물계약에다가 이렇게 4개를 외워놔야 돼. 4개. 현상광고, 대물변제, 메모해버려요.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계약,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금계약, 그리고 보증금계약, 이렇게 4개를 외워놔버려. 그래서 유튜브 보면
현대 계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 아프잖아. 외울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현상 요물계약을 골라라 그러면 이것만 물어봤어. 현상 광고나 이렇게 전용 계약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지. 근데 계약금 계약 여기는 없잖아 여기. 근데 계약금 계약은 어째서 나왔냐면 매매계약에 들어가면 매매계약 속에 계약금을 거는 거 아니야? 그때 계약금 계약이 나왔던 것이야 이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걸었을 때 성립된다 그 말이야. 걸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매매교환 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청약 승낙만 있어도 청약과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낙성계약.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된다. 요물이 물건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02번 해결됐나? 거기서 요물계약은 그 현상광고 빠지고 현상광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걸 낸 거야. 저거 4개 외워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오른쪽 01번을 봐. 왼쪽 220페이지 01번 계약의 유형 나오지? 이 계약의 유형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봐. 청약과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청승 합체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성계약.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그 다음에 효력에서 계약금 우리 계약에 나오는 3편에 나오는 계약은 채권계약이야. 그래서 채권계약은 효력이 전부가 의무부담행위라고. 의무부담행위. 그런데 의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쌍방이 두 사람이 모두 이행기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그러니까 여기 봐. 효력면에서 쌍무냐 편무냐 나누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평이요 쌍이요? 쌍. 근데 특히 여기 교환계약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나오면 그냥 낙성계약이야. 우리 여기 전용계약 중에 현상광고 하나만 요물계약이니까 다 낙성계약이다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출연행위냐 비출연행위냐에 관해서 쌍무계약은 쌍방이 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다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유상계약. 근데 편무계약 중에 증여는 일방은 재산을 출연하나 타방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계약이 뭐 이걸 무상행위나 또는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행위, 무상계약.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 근데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야 이게 현상광고는. 현상광고는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오면 돼. 이제 우리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자 여러분아 낙채, 쌍류. 무슨 얘기냐면 이거 채권계약이야 지금 다. 낙성계약이고 채권계약이고 채권계약은 의무를 한 사람만 부담하면 편무, 쌍방이 의무 부담하면 쌍무. 쌍무는 모두 유상.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유상계약이야 이렇게. 문제 보자. 01번에 1번. 자, 220페이지에 그거 네모 하나 쳐놓고 그 정도만 알아도 돼. 01번. 자,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 틀려. 2번. 매매는 쌍무다. 맞아? 야, 여러분들 외울 때 아따 머리 복잡하다 하지 말고 성립과 관련해서 외워놓고 효력과 관련해서 외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과정을 통해서 쌍방이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 그 다음에 일방만 재산 출연하면 무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3번 교환은 여기 봐라. 교환은 낙이여 요여? 틀렸잖아 이런 것들. 여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따 이거장 막 어디로부터 물어봐야 하는지 모른다 하지 말고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4번 증여는 여기 봐라. 증여는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이야. 증여는 편이요 쌍이요? 편. 한 사람만 주잖아 재산. 그럼 편무는 전부 무슨 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상계약. 그래서 자 4번 증여는 그러니까 증여는 여기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여기 물어보냐, 여기 물어보냐, 여기 물어보냐를 구별하시면 돼. 마지막 5번 임대차는 여기를 물어봤네. 임대차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이해하셨지? 이 대목을 물어보냐, 이 대목을 물어보냐, 이 대목을 물어보냐는 어떻게 오냐면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기억하면 돼. 머릿속에 순서대로. 동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여기 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미 배웠어.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청승 합치 1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 청약은 외워버려. 다시 청불, 승특.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이냐 하는가, 불특정이냐 하는가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청약은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승낙은 반드시 특정 청약자가, 승낙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청약자에게 승낙해야지. 그 다음에 청약은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할 수. 근데 이 철회한다 못한다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발생한 후에는 철회 못해. 철회의 특징이. 그래서 철회라고 하는 특징은 효력이 생기기 전에만 한다 하시면 돼. 여러분들 전철이 있다. 그러면 전에 이런 말이 없으면 없다 해야 되는 거야. 철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청약을 우리 다 공부했어. 청약을 발한 후 사망. 자, 여러분들 죽어도 산 것이다. 청약을 발송한 후에 죽어도 산 것이다. 이렇게 몇 개만 기억하면 돼. 시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합치에 무슨 뭐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합치 있어야 돼. 다만 시험이 합치가 아니라 불합치라는 말이 나오면 불합치라는 말이 나오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불합치 그러면 불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야,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알았다. 문제 없어. 근데 격지자 사이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의 성립이 될 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면 격승발, 발송시에. 그 다음에 승낙을 하지 않고 청약만 있을 때도 계약이 성립이 돼. 두 개의 청약만 격지자 사이에. 그래서 두 개의 청약만 했는데 우연히 일치했대.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다. 이거 도자를 봐야 돼. 이게 교차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의 청약을 했는데 그 두 개의 청약이 우연히 일치되었대. 청약의 내용이. 그러면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을 필요 없잖아. 청약의 내용이 같았으니까. 그 다음에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원래 계약을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이 없이도 계약이 성립이 된대. 그래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된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것이야 계약의 성립 시기. 여러분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어디 봐. 스피드 체킹 봐. 얼른 스피드 체킹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계약의 성립의 1번 여러분들 청불, 승득.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전에는 있어 없어? 거기다 오른쪽에 전철이 있다 써버려. 오른쪽에 전철이 있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전에는 있어 없어? 여기 전철 탔다 하지 말고 전철이 있다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3번 청약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승 합치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오른쪽 별표에 수문 불합이 나오지? 그러면 중요한 게 수문이 중요해, 불합의가 중요해. 그런 것도 중요한 낱말에다 중요한 거지. 이제 수문인지 감춰진 것인지 이런 거 찾고 하는 사람은 수준이 안 돼. 중개사 수준이. 그 다음에 4번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가 3개 있어. 다시 승낙에 의해서 청약만 있어도 승낙 없어도. 자, 요온다. 격승발, 나청도, 실현된 때. 됐나? 자, 문제 봐. 220페이지에 대표 유형을 보자.
220페이지 대표 유형 1번. 계약의 성립 틀린 것은 승낙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도달 안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격승 도 틀렸잖아 이거. 격승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발생 동그라미. 뒤에 철해 철 한다 못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해에다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른데 중요한 낱말에다 막 못 읽고, 아따 여기 중요한 낱말이 임의로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효력이 발생했다 말은 도달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도달했다면 철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요? 아까 전초리 있다 이렇게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 4번. 청약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대.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까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지. 그러면 승낙의 의사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맞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다면, 이제 교차 청약 나왔네. 양청, 양 동그라미 쳐요. 양 동그라미 청 동그라미 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외워놓으면 그냥 한 문제 맞춰. 그냥 너무 깊이 흘려오지 말고 다 이제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24페이지에 가서 10번과 11번 있잖아. 그것만 비교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 10번과 11번. 그래서 그건 어떤 문제냐면, 나머지는 내가 공부 안 가르쳐도 다 아는데, 여기 봐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발송시인데, 이게 연착된 승낙이 있어. 그래서 아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승낙이 성립된다고 하지 않았어? 도달하면 발송시에. 도달 안 하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착도 안 하면 승낙이 없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계약이 불성립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연착된 여러분들 그 위에 중간에다가 224페이지 중간에다가 10번과 11번 중간에다가 메모해. 10번과 11번 중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연착된 승낙은 하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의 효력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 하나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효력이 생겨.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 이 연착된 승낙이, 하나는 두 가지, 이 연착된 승낙도 하나만 써. 제 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발송을 했대. 제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발송을 했다. 이거 갖고 하자. 이 말이 뭐냐면, 갑이 을에게 내 집을 살려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했대. 내 주택을 살려거든, 부산에 있는 을에게 내 집을 살려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갑의 청약이 이제 승낙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승낙 기간은 10월 31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청약을 한 것이야. 그러면 그 청약이 을에게 도착하겠지, 이렇게. 그래 도달해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을이 승낙을 해야 돼. 지금 승낙을. 근데 승낙의 통지를 지금 발송했는데, 발송 날짜가 10월 31일까지 도달해야 성립이 되는데, 10월 31일까지 갑에게 도착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11월 2일 날 도달된 거예요. 이런 거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근데 이 발송 날짜를 봤을 때 잘 봐야 돼. 여기서 10월 30일 날 발송했다면 하나와 발송 날짜를 봤더니 하나는 10월 20일 날 발송한 경우 두 경우를 살펴봐. 그러면 10월 20일 날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었잖아. 요때는. 근데 요 10월 30일 날 발송했을 때는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지. 그럼 요 경우는 그냥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 당연히. 그래서 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돼, 이렇게. 자, 다시 해. 10월 30일 날 발송했는, 쓰지 말고 아직은. 10월 30일 날 발송했는데 11월 2일 날 도달했다면 이것은 그냥 당연히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갑이 여기다가 승낙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이 새로운 청약이니까. 동의해? 두 번째는 자, 2번의 경우인데 1번의 경우는 그렇고 2번의 경우는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을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면 을은 격승발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사전에 계약 이행의 준비를 한다고. 주택을 살려거든 샀다고 한다면 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려고 새롭게 도급계약 다 체결하고 별짓 다 떨어. 근데 이렇게 도달했을 때는 계약은 일단 불성립이야. 그럼 이 경우는 갑이 연착의 통지를 연통으로 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연통을 안 해버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버려. 그러면 이런 효력이 생기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면 이때는 격승발 발송시에 성립이 돼버린다 그 말이야.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하겠나? 한번 써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연착된 승낙이 제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발송했다 전제해야 돼. 제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발송했다 전제. 그리고 그것이 연착이 되었을 때는 연통했으면 새 청약, 연통 안 했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효력이 생긴다 하시면 돼. 요약집에 다 있기는 있어. 자, 이제 문제 보자. 써놓고. 그러면 10번 봐. 그래. 10번.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팔겠다고 의사표시와 2018년 9월 25일까지 구매 여부를 알려달라는 발송을 했는데, 자, 그 편지는 자 봐. 9월 13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근데 9월 13일 을에게 도달했는데 언제 발송한 것이야? 응? (9월 17일) 날 발송했지? 9월 17일 날 발송했다. 근데 9월 10일 발송했네. 아니지, 이건 청약서 발송 아니야. 그 편지는 을에게 도달하였다. 을이 아니 9월 17일 날 발송했잖아.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만 봐. 이것만 봐야지, 이것만 봐야지 왜 청약을 보냐고. 승낙의 통지가 언제 발송했어요? 9월 17일 네모 쳐. 9월 17일 네모. 근데 승낙 기간은 언제까지? 9월 25일까지 달라고 그랬어. 도달이 9월 25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언제 발송한 거예요? 9월 17일. 그러면 자 17일 날 발송했는데 이때 도달했다 그랬어. 자, 그럼 일단
일단 제때 도달한 거요, 연착된 거요? 17일 날 발송했고 9월 25일 날 도달했고 승낙 기간은 언제까지? 9월 아니 잠깐만 9월 17일 날 발송했고 25일까지 도달해야지. 여기 발송을 이렇게 했고 25일 날 이때가 도달해야 돼. 근데 언제 도달한 거야? 도달 날짜 안 나왔지 지금?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4번 봐. 4번 청약은 보지 말어. 청약은 보지 말고 승낙 기간이 여기 봐. 승낙 기간이 9월 25일까지 정했고 청약은 도달했잖아 지금. 승낙서 언제 발송했고 승낙 도달만 봐. 승낙서 발송했는데 17일 날 발송한 거지. 그러면 이제 4번 봐. 의리 발송한 편지가 9월 26일 날 도달했지? 그럼 여기서 9월 25일까지 도착해야 되는 언제까지 도달한 거야? 9월? 그럼 연착된 승낙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그럼 보통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안 했어? 했지. 17일이면 보통 제 기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버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보자. 어디? 갑에게 도달하였고 여기까지 됐나?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 봐라.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니까 갑이 다시 청약자 갑이 승낙을 안 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정답이야 지금. 잘 이해해봐 한번. 머리 깨져? 그럼 안 나오기 바래. 자, 11번 봐. 11번. 여러분들 나 봐. 격지라 간의 계약은 청약은 보지 말고 승낙이 언제 발송했고 도달했는지 그것만 봐. 자, 11번 본다. 10월 31일까지 승낙 여부를 달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런데 을 회사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그런 뭐 조건으로 해서 10월 30일에 발송했는데 여기 봐라. 10월 31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 언제까지? 10월 30일. 그런데 언제 발송한 것이야? 10월 30일 날 발송했는데 언제 도달?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게 아니지. 그냥 바로 그냥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두 가지를 잘 비교해봐. 자, 그럼 4번 봐. 답이. 을의 승낙에 대하여 갑이 다시 승낙서를 발송하고 그것이 11월 4일에 도달하면 11월 2일에 계약이 성립이 되나. 맞지?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발송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승낙서를 다시 발송을 했어. 그럼 이렇게 도달했대. 그럼 발송 시에 성립된다. 맞는 거 아니야? 알겠나?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까다로우니까 여기 봐. 이 연착된 그러니까 청약은 언제 했는지 보지 말고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이 언제까지 먼저 봐. 그래서 승낙 기간 안에 이제 발송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이. 그럼 발송을 했는데 발송 날짜가 언제인지 보는 거. 그럼 이렇게 된다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발송했는데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제때 했겠어? 늦게 도달했겠어? 시험은 제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발송했고 도달은 승낙 기간을 넘어서 도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발송 날짜를 보고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따져서 그냥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아니면 그냥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알면 돼.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 당연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아시면 돼. 이해 갔나? 어려워?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13번.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골라라. 기억번. 민사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청약서를 발송을 해서 통지했으나 상대방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대. 청약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10월 30일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으면 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청약을 했대. 근데 10월 30일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그럼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불성립이지. 이런 것들은 불성립. 2번,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을 하고 을이 승낙하고 죽었대. 사망. 그러면 우리는 당사자가 죽어도 죽은 것이요, 산 것이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2번은 성립이 돼. 3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10,000원 깎아주면 매수하겠다 그랬대. 합치요, 불합치요? 그럼 불성립이야. 그냥 불합치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대. 그럼 여기는 승낙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그래서 리을번은 의사실현 이것이야. 의사실현.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니은번, 리을번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보자. 226페이지에 15번 보자. 계약의 성립 틀린 것은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특 동그라미 쳐봐. 빨리빨리 봐야 돼. 226페이지에 15번에 청특이요, 승특이요? 그러니까 청불해서 틀렸잖아. 이런 것도 탁탁 보고 외워야 돼. 청불, 승특 이렇게.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승, 발 맞고. 3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도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고. 4번,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이제 계약은 불성립이지.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네. 16번, 틀린 것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자 밑줄 그으셔.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대. 계약서에다가 내가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언제까지 철회하겠다라고 유보했대. 그럼 유보했다면 뒤에는 있다 없다? 있다. 2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했대. 사망했어도 죽은 것이야, 산 것이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고.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내에 발신된 경우에도 승낙 기간 경과 후에 도달해 버렸지.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되었대. 교차. 그럼 교차 그러면 언제? 양청도. 그래서 양청도 빨리빨리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외워줘야 되는 거. 이것도 이런 거 격승발, 양청도, 실현된 요 세 가지를 외우지 않고 시험장 보러 간다면 이거 초등학생들이 중개사 시험 보러 가는 것 같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개사 시험을 보려거든 3만 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격을 높여야 된다니까. 격을.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했으면. 그다음 마지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이라고 볼 만한 사실이 있으면 안 때요, 실현된 때요? 안 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안 때 그러면. 근데 과거에 다른 자격시험에서 안 때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계속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 사실은 안 때라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안 나왔는데 그 교수들이 그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맨날 모의고사에서 틀리게 내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때는 하나도 없었잖아. 다시 한번 격승발, 나청도, 실현된 때,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실현된 때 계약이 성립된다 하면 돼. 그러면 이 정도 해놓으면 더 하면 그것도 무리요. 더 하면 무리라.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연착된 승낙 여기다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간다. 한 문제 나오는 것을 이 한 문제 나오는 것을 1시간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10분만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계약의 효력을 물어볼 텐데 하나는 우리 계약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효력과 쌍무계약의 효력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물어봐.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27페이지에 메모해버려 밑에.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여기서 시점에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었대. 이 시점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자, 계약은 요때 성립이 되었어. 요때 성립이 되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이 시점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그러면 생각하면 돼. 첫째는 계약이 성립 전에 멸실되었으니 원시불능. 성립하고 나서 멸실되었으면 무슨 불능? 후발불능이라고 하잖아. 두 개 있어. 그러면 이런 걸 원시불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시불능이라고 하는데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이 유효요 무효요? 계약이 무효이고 무효로 끝난다.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이 생긴다. 그래 이렇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면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한도 많이 했잖아. 책임만 나오면 책임지는 자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계약 책임만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돼. 그냥 머릿속에 공통점이니까.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우리 표현 대리에 보면 대리권의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는 책임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책임 내용은 뭔가? 그러면 손해배상인데 무효이면 무슨 이익이고 신뢰이익이고 유효이면 이익이익 이렇게 외우느라고 머릿속에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 다시 한다.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너 책임져라 그러면 손잡고 봤다고 책임져라 그러면 혼인하자고 그랬어?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함부로 막 얘들끼리 막 한바탕 붙으면 근데 아버지가 와서 또 아들 편 들면 내 부모는 속상하지? 가서 확 붙어야 돼 해서 묻잖아. 그러면 책임 묻잖아 이런 거. 어쨌든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액인데 손해배상액에는 유효이면 무슨 이익? 이익이익. 무효이면 신뢰.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익이익이요 신뢰이익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 여기 유상계약의 원시적 전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은 무효 유효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 두 번째는 후발 불능 나오면 봐. 여러분들 여기를 이걸 후발 불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후발 불능만 나오면 효력이 외웠던 게 있어. 다 같이 대상 청구권, 물상 내위,
그냥 이게 후발불능 하면 그냥 공통점이 물상대위, 대상청고 생각해 줘야 돼.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후발불능만 나오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래서? 다시 물상대위. 저당권의 객체가 멸실되었을 때는 물상대위고, 채권의 객체가 멸실되면 채권의 객체가 멸실되면 뭘로 가? 대상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후발불능에 빠진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으면 이것을 채무불이행으로 간다 그 말이야. 채무불이행 중에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후발불능도 이행불능이라고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 이행불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좁은 의미의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어.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불능의 채무불이행을 가리켜. 근데 그냥 이행불능 해놓고는 여기다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위험부담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불능이 되면 어떤 문제로 간다고? 위험부담으로 가. 양채무가 소멸하면서 위험부담. 그러면 그 불이익을 채무자가 위험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되는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그래서 채무자가 불이익을 떠안다 보니까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돼 버려. 종료.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면 우리가 새기다가 지금 수인이 아버지고 혼인하기 전에 남자 그때 새겨봤었잖아. 그때 그랬어. 그렇게 미인이 남자들이 한번 누가 젊었을 때 뭐 사준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집에만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법률관계가 끝나면 이게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면 공통점이 주고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 청산해야 돼. 올해 합격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머리를 써. 매매 관계가 종료가 되면 우리 매매만 배우니까 매매 관계가 끝났으면 어떻게 하냐.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 한번 끝났으면 상처. 여러분들 이혼했으면 기존에 주고받는 거 다 되려봤잖아. 그래서 종료되면 남는 것은 상처가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득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면 여기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하든가, 아니면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매매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봐. 수용.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잖아. 여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위험부담으로 가고, 이때 매도인이 그 불이익을 떠안아라 그 말이야. 채무자가. 그러면 수용되면 법률관계 다 끝났으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내가 너에게 준 계약금,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났은 게 계약금 내놓으시고 부당이득 내놓으시고 하든가, 아니면 수용금 받는 것이 유리하면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내가 수용금 받아가겠다. 그게 대상 청구권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법률관계 종료되면서 채무자는 부당이득 반환해주고 끝나. 아니면 채권자는 수용금 내가 받아가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결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있다고 봐.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면 생각해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면,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 이렇게. 동의해? 이렇게 해결한다 하시면 돼. 자, 요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대로 놔두고 머릿속에 227페이지 보자. 갑과 을은 갑소유 A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쳐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 그러면 여기 원시적 불능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무효로. 그래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아? 2번.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다음에 갑의 귀책 사유로 밑줄. 그럼 여기 봐라. 갑의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여기지? 이거 아니야.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그럼 이행 불능. 그럼 이행 불능 나오면 우리 이행 불능에 따로 공부했잖아. 이행 불능에서 자, 이거 없이 생각나? 이행 불능 나오면 없이 세 가지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손배청. 이때 손배청은 유효니까 이행이익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 않고 무슨 청구권? 그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제 없이 해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무슨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하거나 선택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2번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 말은 요거 물어봤네. 이행 불능의 경우 없이 최고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세 가지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여기를 물어봤잖아 지금. 3번 해제 후. 자, 체결 후 동그라미. 체결 후고 병해 방화지? 그러니까 병해 방화니까는 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불이익을 떠안으니까 채무자는 돈을 못 받고 다 법률관계 종료되었어 이렇게. 그리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된다. 다만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음 없음?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가 적용되니까. 읽어보면 계약 체결 후 병해 방화로 A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채권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여기 부당이득 청구할 때 여기가 틀려버렸잖아.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으니까. 부당이득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잖아. 여기가. 4번 계약 체결 후 자, 을의 귀책 사유 밑줄 그으셔. 그러면 자, 을의 귀책 사유니까 을의 귀책 사유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니까 을의 귀책 사유 여기잖아. 그럼 이때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였으니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잖아. 이런 게. 자, 계약 체결 후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여기는 채권자 위험 부담 여기 물어봤어.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의 경우 채권자 위험의 부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었대. 그러면 이익은 을에게 상환? 어쨌든 위험부담만 나오면 위험부담의 종착역은 법률관계 종료되었으니까 기존에 위험부담 그러면 남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표 유형은 여기를 다 물어봐 버렸어. 다. 그냥 얼른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면 시험 보러 가면 공부 떨어진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고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기억하고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11월 달부터 와봐야 지금 기억 못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는 지금부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나약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사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눴잖아. 막 일본 놈들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평화를 추구했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 나와서 죽이잖아. 이렇게 김원봉 의사가, 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틀어져. 근데 그때 죽이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겠냐? 근데 되었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거 참여도 못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거든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 1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만 물어봤잖아. 이제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만 물어봤어. 틀린 것은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원 동그라미 그리고 무 동그라미. 그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해야 돼. 2번. 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만 몇 줄로 가봐. 수량지정 매매는 매매 동그라미 쳐놓고, 매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얼른 유상계약 이렇게 써보셔. 유상계약. 여기 보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다 그 말이야. 수량이 부족했다면 그건 원시적 일부 불능이요. 수량 부족은. 그러니까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로 가, 유효로 가. 근데 여러분들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 부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창고만 멸실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창고가 딸린 건물을 매매했는데 창고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이게 요거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이 두 개 있지. 땅 매매했으면 수량 부족, 건물 매매했으면 창고 멸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잖아.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니까. 3번.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자,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몇 줄 것이요?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것이 뭐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 있어야지. 네 번째.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이 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여기 봐라.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한 100번도 더 있다. 젠장. 그거 하면 문제 풀리잖아.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책임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도 선이 무과실이야. 표현 대리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도 선이 무과실. 그래서 책임 나왔을 때 책임 묻는 자 그러면 선이 무과실. 이렇게 기억해봐 한번. 다시 한번. 책임 묻는 자.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까 책임 묻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잖아. 이런 것들은 껌이요, 껌. 5번.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주면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이익이야, 신뢰이익이요? 무효니까. 그래, 만약에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그냥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신뢰이익이요. 이렇게. 다시 한다. 거기다가 5번 봤더니 읽어보자.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행이익이요, 이행이익의 한도요. 잘 보라고 눈에. 이렇게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또 내 유튜브보다 깜짝 놀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그거.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맞추거든. 그렇게 강의해도 답은 맞춰. 깜짝 놀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강사들이 그렇게 강의하잖아. 그럼 그냥 내가 가슴이 철렁해. 그래도 학생들이 몰라. 왜? 부연하게 한마디 더 할까? 수준이 그러니까. 부연하지? 다시 해. 책임 나오면 손해배상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인데 유효이면 무슨 이익? 이행이익. 무효이면. 근데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잖아. 그럼 이행이익이요, 이행이익이 범위 내, 신뢰이익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요.
이행력이 범위 내에서 항상 신뢰이겨. 이행력이 범위 내에서 신뢰이기다.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근데 문제풀이 하니까 재밌잖아, 이거. 한 장 넘겨. 자, 18번은 3번만 보자. 18번. 자, 계약이 의사의, 자, 묻힐 것이요. 불합치, 이렇게. 불합치. 그럼 불합치, 네모, 성립하지 않은 경우 네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성립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야 되는데, 불합치,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잖아. 보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535조의 과실 유추 적용하여 손배청 청구할 수. 근데 위에 한번 봐. 위에 판례에 의한다. 동그라미 쳐봐. 위에 변리사 문제. 판례에 의한다. 동그라미 쳐보라고. 판례.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면 판례는 기억하면 돼요. 저 3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위로 쭉 빼. 판례는 535조를 이거 해설이야. 판례는 지금 요거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535조를 판례는 535조를 무효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는 이 535조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성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응? 아까 무효인 경우만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이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무효일 때 생기잖아. 그럼 무효가 아닌 불성립의 경우에도 판례는 그걸 적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그 말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 이것 때문에 그거 공부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적용해, 안 해? 불성립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그것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535조를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해결했고 20번 보자. 20번 네모. 20번에다 네모. 민법상 불능과 관련된 쟁점 중 성격이 다른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권, 채무자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여길 물어봤어. 성립 여기냐 이걸 물어봤다고. 여기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앞이지. 나머지는 해제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아니야. 채무불이행 책임, 또 위험 부담 책임, 무슨 뭐 전보배상 청구 다 여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아, 채무불이행 책임은 여기 있잖아, 여기. 계약 해제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해제.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 부담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잖아, 뒤에.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 부담은 여기 있잖아, 채권자 위험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5분간 휴식. 얼른 여기 카메라로 찍어. 카메라 찍으라고.